고등학교 교육과정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결국 이제 교육과정을 잘 이수해야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학생부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수능도 준비해서 대학을 가는 거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들이 중3 학생들 또 뭐 지금 중학교 2학년 학생들도 있을 것일 텐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15에서 16세라는 그 아주 어린 나이죠. 아직은 그 나이에도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고등학교 선택이 되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고등학교 선택은 우리가 뭐 유명하신 뭐 장관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 임명이 되면 그분이 중학교나 초등학교는 안 나오죠. 그런데 고등학교부터는 프로필에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을 평생 쫓아다니는 그러니까 국적은 바꿔도 학적은 못 바꾼다고 하는 그 평생 쫓아다니는 학적의 그 첫 번째 줄이 바로 이 고등학교 선택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선택이 있고요.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인문계와 자연계, 지금 인문계와 자연계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애초에 인문계, 자연계, 문과, 이과로 나눠졌지만 지금 고등학교는 문과, 이과는 나눠져 있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다만 학생이 선택하는 과목을 통해서 인문계열 대학을 준비하는 과목 선택이냐 또는 자연계열 대학을 준비하는 과목 선택이냐로 나눠지게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인문계와 자연계열이 나눠지는 이 선택을 우리 학생들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수업에 관련된 과목도 예를 들어서 공과대학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물리라는 과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게 또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결국 앞으로의 대학, 전공, 직업 그리고 그 이상의 미래까지 나가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 선택에 대한 책임도 뒤따른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에 그래 수업 분위기 좋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많은 곳에 가서 나도 한번 열심히 공부해서 잘해보겠다. 지금은 그런 의욕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막상 또 가보면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선택했으니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선택에 있어서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들을 우리 학생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교를 또 선택해야 된다고 했죠. 학교에는 종류가 너무 많죠. 그래서 일단 뭐 이제 그 진행이 다 끝났지만 아직 완전히 끝나진 않았지만 진행 중이지만 영재학교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전기학교, 후기학교 나눠져 가지고 전기학교에는 특수 목적을 갖고 있는 학교들, 그 다음에 후기학교에는 이제 일반고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학교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마 이 가운데서도 이제 고르고 또 찾아보고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고 가장 뭐 보편적으로 가는 학교들은 보통 일반고를 많이 들어가게 되죠. 일반고를 많이 가게 되는데 이제 일반고는 이제 어떤 곳이냐? 일반고는 과거에 인문계 고등학교라고 불렸던 곳인데 지금은 이제 일반고라고 하고 일반고 안에서는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인문, 자연, 예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제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다양한 과목들을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곳이 이제 일반고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입학 전형 방식은 뭐 아시다시피 역시 평준화돼 있는 지역은 소위 말하는 이제 뺑뺑이라고 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이제 배정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평준화 같은 경우에는 내신을 통해서 선발되기도 하는데 지역마다 이제 이 내신으로 뽑는 학교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일반고 안에서는 또 그 안에서 또 나눠지는데 이제 일반고, 자율학교, 또 과학 중점, 예술 중점 이런 식으로 또 그 안에서도 나눠지기 때문에 학생들의 선택을 할 때 신중하고 또 그 내용들을 꼼꼼하게 바라보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자율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국 단위 학교들만 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학교들은 이제 전국 단위 학교들이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공주 한일고를 비롯해서 많은 학교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이런 학교들은 전국에 있는 중학생들이 모두 다 내신을 통해서 이제 진학을 하는 그런 곳인데 보시면은 이제 교육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학생들을 선발을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 단위 모집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수에 살면서도 공주에 있는 한일고에 도전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대신 이제 도전을 할 때는 그 아셔야 될 것이 이제 1단계 내신으로 뽑고 2단계에서 이제 면접으로 뽑는다라는 부분이고, 한일고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뭐 학생 수가 얼마 되지 않고 전국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다 모이다 보니까 뭐 사실상 중학생 안에서 상위 한 1% 이내의 학생들이 또 가는 학교들이고, 그 외에 이 나와 있는 이런 그 농어촌 자율학교들은 대체로 최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진학하는 그런 학교들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재학교가 있는데요. 영재학교는 말 그대로 영재성을 평가해서 가는 학교인데 이미 1단계는 이제 지났죠. 그리고 지금 현재 2단계가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태인데, 역시 여기는 이제 전국 단위 선발을 하고 있고요. 중학교 1학년이든 중학교 2학년이든 그 영재성이 인정되는 학생은 누구나 다 지원할 수가 있고, 여긴 또 학년이라는 개념이 없는 그런 학교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들어가면 3년 내내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배려해주는 그런 학교인데, 이 학교를 졸업하고 의대에 진학할 경우에는 그동안에 안 냈던 등록금, 뭐 요즘 고등학교 등록금이 없으니까 등록금 없지만 그래도 등록금에 해당하는 액수와 그동안 실험 실습했던 모든 비용들을 이자를 쳐서 갚아야 되는 이런 또 그런 학교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과학고등학교가 있죠. 우리 전라도 쪽에는 지금 호남에 그 전남과학고, 전북과학고가 있는데 이쪽은 이제 광역 단위 선발. 그러니까 이쪽 지역 학생들은 지금 전남과학고나 이제 전북과학고 이 광역 단위에서만 진학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영재고랑 다르게 학년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뭐 이렇게 의대 지원 금지 서약서까지는 없는 이제 그런 상태인 거죠. 그리고 역시 이제 내신과 그다음에 면접을 통해서 선발을 하고 있고, 영재고랑 다르게 일반적인 고등학교와 운영 체제는 비슷한데 과목이 조금 더 과학과 수학 쪽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외국어 고등학교도 있죠. 외국어 고등학교도 여기 광역 선발하면은 무조건 동네에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쪽 전라도 쪽에 전라남도에서는 전남 외고가 대표적인 학교고, 영어 내신을 중심으로 해서 뽑는데 역시 이제 1단계 영어, 2단계 면접인데, 지금 말씀드린 건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거고, 디테일한 모집 요강은 학교 홈페이지나 모집 요강을 살펴보셔서 찾아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제고등학교가 있는데, 국제고등학교는 광역 선발이라고 돼 있지만 주거 지역에 국제고가 없으면 그 지원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전라남도 지역에 국제고가 없기 때문에 전라남도 학생들은 나는 서울국제고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 그러면 서울국제고에 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세종시에는 세종국제고에 가고 싶어. 그러면 도전해 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대신 이제 해당 지역에 학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지역 학교만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국제고하고 이제 외고하고 뭐가 좀 다르냐? 외고는 외국어. 그러니까 외고에 진학을 하면은 가르치는 과목이 당연히 국영수는 기본적으로 가르치지만 그 안에서 뭐 예를 들어 중국어과를 갔다 그러면 중국어 1, 중국어 2, 중국어 3, 중국어 회화, 중국어 연습 이런 식으로 중국어 관련된 과목들을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되고, 이 국제고는 국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당연히 외국어도 많이 배우지만 뭐 국제 정치, 국제 경제, 국제 뭐 무역학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과목들을 배우는 게 국제 고등학교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추세는 요 국제고와 외고를 국가에서는, 정부에서는 지금 합치려고 하는 그런 흐름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전국 단위로 또 갈 수 있는 학교죠. 바로 전국 단위 자사고. 여기에는 아마 관심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 단위예요. 그러니까 광역 단위면 자기 지역을 가야 되는데 이제 전국 단위로 뽑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서울의 하나고, 그다음에 경기도의 용인 외대부고가 있는데요. 자, 여기 이런 학교들을 이제 고르실 때는 무엇을 찾아봐야 되냐면 학교 이제 입시와 관련된 신문이 있어요. 신문이나 이런 언론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우리나라 최상위권 대학교의 합격자 현황이 이 언론에 보도가 되죠. 그래서 어느 고등학교가 그 대학을 몇 명을 보냈다 이런 거 보도가 되잖아요. 그런 걸 보실 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한 2월쯤 되면, 이제 2월이나 3월쯤 되면 통계가 나오는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중3 학생들은 아마 이미 통계로 나와 있는 한 4월달 신문 그 정도를 찾아보면 나오는데 그 최상위권 대학의 수시와 정시에 합격한 숫자가 분리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시에 많이 들어가는 학교가 있고 정시에 많이 들어가는 학교가 있어요. 그냥 통합으로 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시에 많이 들어가는 학교는 고등학교에 가서 학교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반면에 이제 정시로 많이 들어가는 학교는 학교의 프로그램보다는 그 입학한 학생들의 그 개인적인 능력에 의해서 대학을 잘 가는 학교다. 그러니까 뭐 수업 분위기나 이런 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학생의 성향이 뭔가 좀 공부도 잘하지만 여러 가지 학교 활동이나 이런 것들에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또 잘하게 되고 하는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은 수시 합격이 많은 고등학교를 보셔야 되는 거고, 그것보다는 그냥 나는 그냥 얌전히 그냥 내 공부 열심히 해서 내신 수능 잘 받아서 좋은 대학 가겠다라고 한다면은 정시 합격 비중이 높은 학교를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안에서도 뭐 예컨대 하나고 같은 경우에는 그 수시 합격 비율이 높고요. 그다음에 뭐 용인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수시와 정시 비율이 또 아주 절묘하게 또 비슷하게 맞아떨어지고 뭐 이러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학교를 고르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이제 선발하는 방식은 1단계 내신과 2단계 이제 면접을 통해서 선발을 하게 되는데, 이 자율형 자사고죠. 이 전국 단위 자사고의 경우에는 1단계를 뽑을 때 이제 2배수 이렇게 뽑아요. 2배수 또는 이제 1.5배수 뭐 이렇게 뽑는데, 경쟁률이 뭐 2대 1이 넘는 학교도 있지만 2대 1이 안 되는 학교도 있어요. 이거 왜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중학교 내신에서 B가 몇 개 있다. 근데 다른 건 내가 다 잘하는데 아쉽게 내가 B가 한두 개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전국 단위 자사고 난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게 아니고 경쟁률이 낮으면 면접에 기회가 생기고 면접을 잘 보면 B가 몇 개 있더라도 합격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요 학교들 중에서 평상 그 자료를 찾아보면 이제 경쟁률과 그리고 배수 요것들을 잘 살펴보시면 내신 성적이 조금 부족해도 도전해 볼 수 있는 대학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고 또 학교 자체 안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되다 보니까 그 성향의 학생들이 잘 맞아야 된다는 점도 놓치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선택을 할 때 이제 일반적으로 전체 얘기해 보면은 일단 중요한 것은 생활 반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뭐 애나 어른이나 집밥 먹고 다니는 것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생활 반경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은 중3이고 또 뭐 고1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학업 부담이 고3보다는 적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3에 가면 학업 부담이 굉장히 많아진단 말이에요. 학업 부담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체력 부담이 많아진다. 그러면 버스를 타고 만원 버스를 타고 1시간을 가서 아무리 좋은 학교라도 1시간을 등교하고 1시간을 하교하는 그런 학교는 지금 당장에는 멋져 보일지 모르지만 막상 고3쯤 되면은 이 학교의 거리가 학생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 반경 같은 거를 찾아보시고, 또 멀지만 좋은 학교라고 평가받는 학교가 있다면 그거는 이제 기숙사가 있는지 이런 것도 찾아보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주변의 평판도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은 성향이 참 묘한 게 평판도가 좋은 학교에 오면 본인도 그 평판도에 따라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지각을 많이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학교들은 지각생들이 항상 유지가 되고 그 지각한 아이들이 죄책감이 없어요. 근데 지각을 안 하는 학생들로 모여 있는 곳에 나는 좀 지각하는 습관이 있다. 그런 친구들은 이제 소외감을 느껴서 지각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평판도라든가 그 학생 구성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학생 구성 안에서는 또 남녀, 또 학력, 학생 수가 있는데 특히 남녀와 학생 수는 정말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남학생과 여학생에게는 그 차이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 틀린 점이 아니라
다른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뒤에 가서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전제품 같은 게 집에 장난감,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장난감 같은 거 망가지면 남자애들은 그 망가진 장난감 어떻게 하죠? 지가 고쳐본다고 더 망가뜨리죠. 그렇죠? 여자아이들은 엄마나 오빠나 아빠를 부르죠. 그런 무슨 뜻이겠어요? 남학생들은 뭔가 시도해보고 경험을 해보고 장난감 고쳐보다가 안 되면 내가 망가뜨렸구나 이러면서 다음에는 그런 실수를 안 하게 되죠. 즉 경험을 통해서 배워가는 케이스들이 많은 게 남학생들의 특징이고, 반면에 여학생들은 주어진 매뉴얼들을 정확하게 기억해서 정확하게 시행하는 것을 잘하는 게 여학생들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남녀는 분명히 교육의 방식에서도 좀 더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전형적인 남학생, 전형적인 여학생이면 단성 학교가 좋겠고요. 또 그런 거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서든 뭐 좋은 교육 또는 남녀 같이 공부하는 건 나쁜 거 아니죠. 그런 교육들을 받는 학생이라면 뭐 남녀공학도 괜찮겠죠. 그리고 학생 수는 아무래도 고등학교라고 하는 곳이 내신이라는 부담이 있죠. 중학교처럼 절대평가가 아니라 고등학교는 어쨌든 상대평가가 많고, 지금 중3까지는 기존의 9등급 상대평가제에 적용이 되는 학생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내신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내신은 결국 학생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명의 학생이 있으면 전교 4등까지가 1등급인 반면에 200명의 학생이 있으면 전교 8등까지가 1등급이니까 내가 달리기를 해서 4등 안에 드는 것보다는 8등 안에 드는 게 훨씬 더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기겠죠. 그래서 학생 수가 많은 편이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 대중교통이라든가 이런 거 편의성도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그 학교에서 어떤 강좌들이 개설되는가를 또 보실 수 있는데, 요건 학교 알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보시면 되는데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다른 점을 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각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각오를 해야 되느냐? 우선 첫째, 등교 시간이 아무래도 중학교보다는 이릅니다. 그렇죠? 빨리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중학교 수업은 몇 분이죠? 45분이잖아요. 고등학교 수업은 50분이에요. 그러니까 50분으로 7시간을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려다 보니까 좀 더 일찍 와서 조금 더 늦게 가는 체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계열이 나눠지는 거 아실 거고, 그다음에 성적이 과목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랑 같은 과목을 같이 이수한 학생들 안에서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전교 등수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국어 시험을 봤으면 나랑 국어를 같이 시험 본 학생들 안에서 몇 등. 그러니까 뭐 미적분 선택을 했는데 미적분 선택자가 별로 없었어. 그러면 나는 없는 그 안에서 몇 등, 그리고 그 안에서의 비율, 이걸로 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과목별로 성적이 나온다는 점이고, 그다음에 교과 내용이 초등학교보다는 대학교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의 교과서하고 고등학교의 교과서를 이렇게 그러니까 초중고 대 교과서를 교재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생명과학 책이 있는데, 고등학교 생명과학 책의 첫 페이지 차례를 딱 살펴보면 대학교 일반 생명과학 그 교재의 차례와 목차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학에서 배우는 것에 약간 조금 낮은 수준으로 가르치지만 기본적인 것들을 다 가르치기 때문에 대학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부의 양이나 학력의 수준이 굉장히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선택도 많아지고 책임도 무거워진다는 걸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거, 학원 의존만으로는 어려운 학습 자체가 그렇게 학원에서 하는 걸로 되지 않아요. 중학생들의 이제 가장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앞두고 그때에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때 공부를 하려니까 너무 그 내용적으로 이해해서 하려니까 어렵고 많으니까 요령을 배우고 싶단 말이에요. 빨리빨리 정답을 찾는 것을 원하게 되죠. 그래서 사교육이나 이런 데 의존하다 보면 중학교에서는 성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말씀드렸다시피 대학에 가까운 수준의 학습의 내용이 있고 양이 있기 때문에 이거 단순히 중간고사, 기말고사 앞두고 며칠 동안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도움받는다고 해가지고 성적이 쉽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학생들은 정말 이제 각오를 하셔야 돼요.
예, 우리 중학생들 앉아 있는데 이제 내 인생의 즐거운 날은 끝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고등학교 올라오셔야 됩니다. 자, 그래고 이제 계열도 이제 선택을 하죠. 계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제 여기 뭐 어른들이야 뭐 다 계열이 뭔지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학생들 아직 많이 모르실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크게 문과와 이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과는 인간 자체를 공부하는 학문이 이제 문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인간들은 이제 서로 갈등할 수 있잖아요. 그 인간들의 갈등을 완화하려면 거기 규칙이 있어야 되겠죠? 법학. 그렇죠? 인간들은 또 먹고 사는데 이게 우리 그 사회 시간에 배우듯이 이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재화는 늘 부족하니까 재산은 늘 부족하니까 이걸 두고서 갈등이 빚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분배를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경제. 이런 것들은 이제 인간과 관련된 또 인간이 쓴 글, 인간이 쓴 글들의 기록을 누적해 놓은 역사, 그 다음에 인간의 생각들을 정리해 놓은 철학 이런 게 다 그 문과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과는 이제 그 말 그대로 이제 형이하학이라고 하는데 뭐 기술적인 부분들이죠. 이제 과학을 토대로 해서 인과관계가 이제 명확한 것만이 이제 과학으로 인정을 받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자연과학 계열, 공학 계열, 이제 자연과학 계열에서 나오는 개념들을 응용해서 인간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이 공학이 되겠고 그 안에서 인간의 건강이라든가 이런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들어진 것이 의료보건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 자연계 쪽에 실용적인 이런 학문들이 있어요. 반면에 이제 사범대는 이제 중등교사인데 중등교사의 경우에는 각 과목들이 있죠. 그 과목은 이제 문과 과목, 이과 과목이 있으니까 고등학교 때 내가 어떤 과목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사범대 안에서는 사범대를 갈 때는 이제 이렇게 문과, 이과 나눠져 가지고 미리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수학 교사가 되고 싶으면 이과에서 공부를 하시는 거고 국어 교사가 되고 싶으면 문과에서 하시는 거고 초등교사는 이제 문이과 상관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동 계열도 있어요. 의상, 지리, 통계, 건축 이런 거 애매하죠. 여기는 문과와 이과를 나누기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라 이 부분은 이제 공통으로 요즘에는 많이 두고 실제로 대학에서도 모집 단위를 얘기할 때 인문대학, 자연대학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공통대학이라고 얘기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여기서 알려드릴 게 뭐냐면 융합이라는 게 있어요. 융합 많이 들어보시죠. 융합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융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문과는 인간을 연구한다고 그랬죠. 인간을 연구하다 보면 인간이 언제 기쁠까, 언제 슬플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겠죠. 그래서 이제 인간들은 인간들의 특징들을 이제 다양하게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인간은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더라. 친구와 얘기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카페에 가서 수다도 떨고 그런데 친구와 대화를 하루 종일 할 수는 없잖아요. 24시간 단 1초도 안 떨어지고 그 대화를 계속할 수 없잖아요. 언젠간 각자의 집으로 가죠. 각자의 집으로 가도 대화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화가 있잖아요. 전화. 그럼 전화는 인간이 대화를 하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인간의 특징은 문과가 찾아낼까요? 이과가 찾아낼까요? 문과가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 그 대화를 지속하기 위해서 만든 기계 전화는 문과가 만들까요? 이과가 만들까요? 이과. 그래서 문과와 이과가 같이 공존하는 건데 문과는 계속 인간이 뭘 좋아하지만 생각하고 이과는 기계만 만들면 너무 소모적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합쳐보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기계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전화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인간에 대해서 알게 되면 인간에게 더 편리한 전화를 만들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융합이라고 합니다. 융합. 그래서 이제 융합은 인문과 자연을 이제 통합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어떻게 수업을 듣느냐 여기 보시면 공통 선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공통은 대체로 1학년 때 많이 해요. 원래는 옛날에 이제 국민 공통 교육 과정이라고 해서 우리 학생들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들어가서 중학교 3학년이 9학년이에요. 9학년.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이제 10학년인데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국민으로서 공통적인 과목을 배워야 된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에 의해서 공통 과목이라는 게 개설이 돼 있어요. 이제 그리고 그 공통 안에서도 우리 직접적인 그 학문은 아니지만 어떤 학문 연구를 할 때 필요한 도구
그걸 이제 우리가 기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으려면 국어도 알아야 되고 영어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도구 과목이라고 그래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학도 알아야 되겠죠. 그 도구 과목이에요. 그래서 도구 과목으로서 이제 기초 과목이 국어, 수학, 영어가 있고 여기에 한국인은 한국사를 배워야 된다 해가지고 한국사를 기초 과목에 넣어서 기초 과목을 이제 구성하고 있고요. 자, 1학년 때는 이제 보통 1학년 때는 공통 과목을 쭉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2, 3학년 때는 선택 과목을 배우고요.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가르쳐도 되지만 뭐 2학년 때나 3학년 때 그건 해당 고등학교가 자율적으로 옮겨서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학년 때는 공통, 2학년 때는 선택 과목을 이제 가르치게 되고 이제 이 부분을 기초라고 했습니다. 이게 좀 칸이 좀 내려왔네요. 그래서 이제 그 1학년 때 국어, 수학, 영어, 사회, 통합과학을 기본으로 배우게 되면 2학년 때부터는 여기서 파생한 과목들을 선택을 해야 돼요. 이거는 공통 과목은 내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학교에서 이거 가르칠 거야 하고 나왔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바로 선택 과목은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 이렇게 깔려 있는 과목들이 많은데 난감할 수 있겠죠. 그럼 뒤에 가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일단 이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과목들이 있는데 이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과목은 수능, 이제 고등학교는 수능하고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죠. 수능에 직접 출제되는 과목들이 저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과목들이고요. 자,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과목들은 빨간색으로 나온 과목은 출제하는 과목 중에서 필수로 수능에 시험 보는 과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선택해서 보는 과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예술체육 쪽인데, 요건 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교학점제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고교학점제는 우리 중3 학생들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딱 하나 적용됐어요. 그 뭐가 적용됐냐면 그동안에 고등학교는 수업을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을 들으면 1단위, 일주일에 2시간짜리 수업을 2단위라고 했던 것을 1학점, 2학점으로 이름 하나 바뀐 거 외에는 크게 달라진 거 없고 수업 시수를 좀 줄이긴 했는데 역시 이것도 뭐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중3 학생들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학점이 되면은 이제 이수냐 미이수냐 이런 것도 있는데 역시 중3 학생들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이게 고등학교가 운영은 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이 그냥 현재 고1, 고2 학생들과 동일하게 가기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발표했던 그 내신하고 수능 개편 시한 한번 나왔죠, 뉴스에. 그것도 중학교 2학년 학생부터 적용이 되는 거니까 중3 학생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고등학교에서는 성적을 어떻게 산출하느냐, 뭐 등급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는데 등수를 매긴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급을 나누는 것을 이제 등급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이 있습니다. 비율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4%, 7%, 12% 이렇게 그건 칸이고 4%, 11%, 23%, 40% 이렇게 이제 들어야 되는 거죠. 내가 선택한 과목이 총 우리 학교에서 30명밖에 선택을 안 했어요. 그러면 그 과목에서 석차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과목에서 1등급을 받는 거예요. 30명이 들으면. 근데 내가 듣는 과목이 200명이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4%, 8명까지 1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 제일 아쉬운 친구들은 누구겠어요? 9등짜리가 제일 아쉬운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럴 때 8등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문을 닫았다. 그럼 9등은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문을 열었다. 하소연하죠. 상담할 때 선생님 제가 문 열었어요. 그렇지만 기록은 2로 나오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학생 수가 많은 학생들이 들을수록 등급을 따기가 조금 부담이 덜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고 학생들은 줄을 세웁니다. 줄을 세워서 칸칸을 나눠가지고 1등급, 2등급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좀 잔인하죠. 그래서 이제 8등급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8.5등급, 막 8.4등급 이러면은 그 학생은 대체로 이거 평균을 내는 건데 대체로 모든 과목이 9등급인 거예요. 모두 9등급인데 가끔 하나가 8등급 나오면 이러면 이제 8.5, 8.4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학교마다도 좀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학교 알림이라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이게 이제 일반고 안에서도 남고, 여고, 공학, 그다음에 이제 교육적으로 좀 이렇게 집중도가 높은 비평준학교라든가 아니면 이제 교육 특구들이 조금 다릅니다. 특히 이제 남고의 경우에는 1등급 받는 원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90점만 나와도 전체의 4% 안에 드는 경우가 많다. 절대적인 건 아니고 경우가 많고, 반면 여고 같은 경우는 95점이 나와도 1등급이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거 아시죠? 저는 이제 여고에서 20년 넘게 근무를 했는데, 여고에 있으면은 이제 이런 거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 날 아침에 학생들이 대화하는 걸 들어보면 단 한 명도 공부를 안 했어요. 나 어제 공부 안 했어. 나 텔레비전 봤어. 하나 잤어. 예. 정말 안 했을까요? 아니죠. 했죠. 숙제도 마찬가지고. 남학생들 나 안 했어. 정말 안 했죠.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1등을 받는데 조금 수월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평균도 높지 않고 편차가 낮은 경우가 많아요. 편차. 그러니까 편차는 상위권과 하위권이 쭉 벌어지면 편차가 많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남고는 이제 이런 편차들이 많아서 편차가 20점이 넘어가면, 과목별로 편차가 20점이 넘어가면 편차가 좀 많이 벌어진다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역시 우리 이제 남학생들의 그 아주 특징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번 시험 망치고 나서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하죠. 그래서 너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냐? 그러면 반성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꼭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어떤 친구도 남학생들이 울어요. 막 울면서 상담한 다음에 바로 축구하러 나가죠. 이게 이제 남학생들 특징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공학 같은 경우가 조금 좀 더 내신 따기가 수월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물론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니고 이런 경향성들을 보인다는 거죠. 특히 이제 공학에는 이게 보통 이제 남고 여고가 이제 학교 폭력도 조금 양상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남고 같은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이렇게 활극 같은 느낌으로 이제 폭력이 진행되는데, 여고는 약간 좀 서스펜스, 예,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공학은 뭘까요? 로맨스. 아우, 좋습니다. 예, 주로 이제 치정극이 많죠. 그래서 이제 애한테 너 쟤한테 왜 쟤 괴롭혔어? 그러면 제가 내 남자친구랑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이유가 되죠. 그리고 뭐 이렇게 만나는 친구들도 많고, 이제 특히 이제 조심하셔야 되죠. 그런 부분들. 우리 여학생들은 자기 거 잘 챙기는 남학생들은 또 모든 걸 그녀에게 바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성적이 또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편차도 되게 많이 벌어져요. 예. 그다음에 이제 교육특구는 아무래도 이제 내신 점수도 높고 평균도 높고 편차도 적죠. 그래서 대학 입장에서는 평가를 할 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러니까 교육 공부하기, 그러니까 내신 따기 엄청 어려운 곳에서 내신 잘 딴 학생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은 편차와 평균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평균도 높고 편차도 적으면 우선적으로,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이 학교가 속한 학교는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교구나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자, 외고나 과고 같은 경우는 편차가 10점, 2점 막 이래요. 2점. 그러니까 1등하고 꼴찌하고 4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한 문제 틀리면 갑자기 꼴찌하고 한 문제 맞추면 1등하고 하는 게 과고 같은 그런 과거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사고도 이제 편차가 적은 이런 특징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하고 수능 관계를 보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여기는 밑에는 내신이고, 그러니까 내신 1등급이 수능 1등급 받는 가능성이 높은 거고, 내신 2등급 대가 수능 2등급 대가 나오는 가능성이 높아서 빨간색 분포도를 많이 보여줘요. 정비라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이제 학교에 따라서는 지금 여기 내신이 높아도 지금 모의고사가 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수능이 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학교들은 이제 학교 활동 중심으로 많이 하는 학교이고, 내신 따기 쉬운 학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여기 내신은 지금 3등급인데 모의고사가 1, 2등급이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자사고 쪽이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내신 받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전국적으로 시험 보는 수능에서, 모의고사에서는 성적이 좀 나오는, 자 6, 7등급인데도 1, 2등급 나오는 요거는 이제 과고나 특목고 같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구성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일단 보편적으로 이렇게 내신과 수능 잘 나오면 좋지만 학교에 따라서 또 학생의 또 성향에 따라서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를 살펴보셔야 되겠죠. 나는 모의고사는 정말 잘 안 나오지만 학교 내신만큼은 자신 있어. 그러면 지금 저 노란색 분포도가 많이 나오는 그런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시면 좀 더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죠. 아까 이제 일반 선택하고 진로 선택으로 나눠진 걸 잠깐 보셨는데 그 일반 선택은 9등급까지 나오는 거고요. 진로 선택 과목 경우에는 그 중학교 체육 예체능처럼 A, B, C로만 나눠지는 것이 바로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아무래도 학생들의 학업 부담이 좀 적은 그런 특징이 있는데 대신에 진로 선택 과목은 이름도 자신의 미래 진로를 위해서 선택해서 듣는 과목이다라는 거니까 그 안에 교과 세특이 되게 중요하죠. 수업 시간에 이 과목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대학이 확인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과목별 세부 능력이 특기사항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이렇게 나와요. 80점 넘으면 A, 79점 B, 진짜 아까운 학생이죠. 예, 98점으로 이제 A를 나올 수도 있고 80점으로 A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평균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 보시면 이제 밑에 여기 성취 비율을 같이 공개해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98점 적은 괜찮은데 여기 보시면 58점 보세요. 58점을 보시면 C잖아요. 60점 미만이라서 C를 받았는데 이러면 이제 대학에서 아유 이 자식 공부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여기 성취 비율을 보면 선생님이 마음 먹고 아주 문제를 어렵게 내신 거죠. 그래서 A와 B의 비율이 불과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 58점이면 나름 나쁘지 않다라고 또 대학이 평가를 해주기도 합니다. 예, 그게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중3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가자마자 가장 충격을 받는 게 바로 모의고사예요. 그것도 뭐 저 보시면 3월 28일이잖아요. 내년에 지금 저 스케줄 나온 겁니다. 예. 내년 3월 28일에 바로 모의고사를 봐요. 원래는 3월 한 15일쯤 봤거든요. 그러니까 입학하고 2주 만에 봤는데 지금 너무 그게 빨라지니까 좀 늦춰서 지금 입학하고 4주 정도 만에 보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 놀랍죠. 왜냐하면 갑자기 모의고사라는 걸 본대요. 아침에 일찍 오래요. 그래놓고 시험 보기 시작한 다음에 5시까지 안 보내줘요. 그러니까 이런 시험은 처음 보는 거죠. 하루 종일 보는 시험입니다. 시험은 이제 여기 주간 기관이 있죠. 서울시 3월 시험은 서울시 교육청 선생님들이 출제하시고 6월 시험은 부산시 교육청, 그다음에 이제 9월은 인천시 교육청, 10월은 경기도 교육청 선생님들이 출제를 하시고요. 3월 모의고사는 이제 중학교 교육과정이 출제가 되는데 이제 이 중학교 교육과정을 얼마나 충실하게 이수했느냐를 측정할 수 있는 이제 첫 번째 시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첫인상이 중요하듯이 이 첫 시험에서 나오는 결과들이 이 고등학교 1학년 생활의 상당한 부분들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이미지가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월 모의고사를 잘 보셔야 되고 시험은 이렇게 국어 80분, 수학 100분, 예, 그다음에 이제 영어, 한국사, 탐구 순으로 보게 되고요. 아침 8시 40분에 시작해서 오후 4시 반에 끝나는 이제 엄청난 시험을 이제 학생들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시험지도 무진장 커가지고요. 이 시험 1학년 감독 들어가면 애들이 그렇게 볼펜을 바닥으로 자꾸 떨어뜨려요. 그래서 이제 감독하면 주워주고 하는데 이런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 시험에 잘 적응을 해야 돼요. 이 시험은 범위도 안 나와요. 시험 범위도 없어요. 그럼 시험 범위가 뭐냐? 물으면 그냥 중학교 전 과정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대한민국에서 중학교를 나왔다면 요 정도는 알겠지 하는 전제하에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의 충실도가 이제 평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적표도 나와요. 성적표가 나오는데 이 성적표를 학생들이 이 성적표는 이제 그 생활기록부 나이스라고 아시죠? 그 나이스 상으로 입력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나이스에 입력된 성적은 학부모님들이 자기 자녀의 성적을 보실 수가 있지만 요거는 이제 학교에서 출력해주면 아이가 받아서 집에다가 이제 부모님께 보여드려야 되는 성적표이기 때문에 요거 3년 내내 이 성적표를 못 보신 고등학교 부모님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럼 이제 저는 얘기를 하죠. 이것은 다시 한번 이 성적표를 우리 부모님들이 보고 싶으시면 가방을 뒤져라. 예, 거기에 있다. 3년치가 막 눌려져 있고 막 그래요. 자, 이 성적표를 이제 보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전국 모든 아이들이 보는 시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또래 애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표준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시험을
얼마큼 잘 받는지 못 받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것들이 필요한데 요건 이제 고3 성적표입니다. 근데 이제 1학년도 마찬가지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그다음에 사탐, 과탐으로 나오는데 여기 보면 뭐가 중요하냐면 표준 점수라는 거 있죠. 요 표준 점수가 중요해요. 표준 점수. 표준 점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해당 과목의 평균점보다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 내가 얼마나 못했는가를 평가해 주는 점수를 표준 점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문제의 난이도가 뭐 국어가 어렵고 수학이 쉽고 뭐 상관이 없어요. 그저 평가 기준은 그 과목의 평균에서 내가 잘했냐 못했냐를 따지는 게 표준 점수고, 표준 점수의 이론적 만점은 200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만점을 받았는데 100점 받았는데 모든 학생들이 빵점을 받아서 평균이 빵점일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는 200점이죠. 이건 이론적인 점수가 되는 거고, 보통 문제가 아주 어려워서 평균이 낮은데 내가 굉장히 잘 봤으면 보통 많이 올라가면 150점 정도 올라가고, 문제가 쉽고 평균이 낮았는데 내가 잘 봤으면 많이 올라가야 130 정도 그렇게 올라가는 시험이고요. 성적을 내는 방식도 평균에서 내 점수를 빼는 거예요. 평균에서 내 점수를 뺀 다음에 편차를 나눠주고 곱하기 20을 하고, 그러니까 이 평균에서 내 점수를 뺀다는 것 자체가 이제 중요한 거죠. 평균이 70인데 내 점수가 70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앞에 식이 복잡해도 0이죠. 0. 그렇죠? 그러면 더하기 100. 그러니까 평균이면 100점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평균은 70인데 내가 50이면은 어쨌든 요 앞이 마이너스 값이 나오기 때문에 내 점수는 100보다 낮게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요 성적표를 가지고 오면 그 부모님들이 보실 때 뭘 봐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 막 숫자가 많으니까. 근데 표준 점수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표준 점수를 봤는데 이 아이가 97점, 98점 이러면 엄마들이 만족을 해요. 얘가 맨날 게임만 하는 줄 알았더니 평균이 90이 넘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뭐예요? 자기 또래에서 평균 이하가 됐다라는 것을 전국적으로 증명해버린 그런 시험이 된 거죠. 표준 점수를 가지고 전국 등수를 냅니다. 전국 등수를 낸 다음에 그것을 100분위로 환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그 100분위에 맞춰서 아까 내신처럼 4%는 1등급, 11%까지는 2등급, 23%까지는 3등급으로 해서 등급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응시자 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응시자 수에다가 전국 100분위를 계산해 주면 자기의 전국 등수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학생은 28만 명 중에 상위 지금 59점 몇 %니까 지금 위로 지금 한 40%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아마 10한 2, 3만 등을 한 거죠. 예, 등수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만 등, 2만 등, 10만 등 이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탐구는 50점 만점이 기준이기 때문에 50점이 평균이면 50점, 잘 봤으면 50이 넘는 점수, 못 봤으면 50이 안 되는 점수로 나타나게 됩니다.